네, 충남여고 2학년 1주차 주간지 여러분들 질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되게 많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빠르게 볼 거는 빠르게 보고요. 설명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또 제가 한번 보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부터 질문이 있었어요. 그쵸? 1번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질문을 하셨냐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기는 하고요. 2번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어. 그러면 5번 선지를 물어봤어요. 두 시행이 한 단락으로 어떻게 묶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랬거든요.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단락을 말하는 거는 문장적으로 두 시행이 묶어져야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란이 필 때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한 단락이 되죠. 한 문장이 되죠. 다음에 뭐 떨어져 버린 날 뭐 잠길 테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지금 두 개로 묶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도 지금 묶이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한 줄을 그 두 개의 지금 시행으로 쪼개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락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단락 했는데, 단락이 그냥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긴 글을 내용에 따라 나눌 때 하나하나의 짧은 이야기 토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의 문장 정도는 돼야 짧은 하나의 이야기 토막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한 단락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시 행만 봤을 때, 행 하나만 봤을 때는 지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고 끝났어. 그럼 뭐? 그쵸? 내용적으로도 하나의 이야기로 완결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시행을 두 줄을 합치면 내용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하나의 문장을 갖추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질문했어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드러난다라는 선지에서 도대체 상승이 어디 드러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작품은 주로 여기 하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드러나요. 뚝뚝 떨어져 버렸다든가 떨어져 누운 꽃잎이라던가 이런 하강적 이미지가 사실 눈에 정말 많이 띄고요. 이 하강적 이미지는 모란이 짐에 대한 화자의 실망감, 상실감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쵸?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뻗쳐오르던, 오르던, 그쵸? 상승이란 말이죠. 꽃잎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내 보람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는 쉽지만 상승 이미지가 쓰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이 모란이겠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겠죠? 윗글에서 운율을 형성한 요인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리듬 형성이 어떻게 드러나 1번이라는 단어에서 리듬 형성이 어떻게 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모란을 어쨌든 시어를 되풀이한다는 건 우리가 반복법을 쓴다는 거예요. 시에서 일반적으로 반복법을 쓰면요, 우리는 운율이 느껴진다,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운율이랑 같은 말이 결국 리듬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7번 문제 질문하셨네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7번에서 답은 일단 5번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한 건 뭐냐면 3번도 맞는 거 아닌가요? 대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대조를 통해 여기서 어떤 대조를 말하는 걸까요?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그렇죠? 그냥 단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화자가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추구하는지도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단지 그냥 내 삶의 보람은 뭘 안에 있다. 나는 뭘 안만을 기다리고 있어요가 표면적으로 화자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내 삶의 보람이자 가치거든요. 음. 근데 일단 이 모란과 대조되는 지금 뭐 시어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아까 앞에서 하강과 상승 이미지가 쓰였다라고는 했지만 하강이 꽃이 지는 거고 상승은 꽃이 피기를 바라는 내 마음 이 반대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지 대조적인 시어의 표현을 통해서 화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아마 이거를 해석하신 분들은 모란이 피고 지는 게 대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거를 대조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시에서 말하는 대조는 대조적인 시어의 대조, 대비를 통해 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의도는 알겠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윗글이 뭐였을까? 모란이었을 것 같아 왠지 그치? 여기서 15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은 뭐였냐면요. 답은 3번이었는데 긴장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드러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어순의 도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 어떤 게 있나요? 이건 저도 작품을 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보통 긴장감이 드러나는 경우를 딱 특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여기서 지금, 도치법이, 어디지? 어순의 도치를 통해서. 이 도치법을 통해서 이 작품은 왜 그러면 그 긴장감이 안 드러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나는 모란을 기다리고 있어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모란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대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도치법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강조에 지나지 않아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긴장감이 유발이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긴장감이 유발되는 경우는 뭐 시 분위기가 전환이 된다거나 시적 전환이 일어난다거나 위에서 나왔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긴장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딱 이거다라고 한정 짓기는 어렵고 작품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모라니 피기까지는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일관된 얘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긴장감이 드러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20번 문제는 은전한입 이야기였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20번은 일단 답은 3번이었네요.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그에 대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인 1차적 소망을 이루었다는 그의 감격스러움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 어디가 들렸어요? 또 다른 목적 아니었죠. 그냥 그는 맹목적으로 은전 한 입만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돈인데 이 거지는 이 은전 한 입만이 최후의 목적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는 20번에 1번이 왜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20번에 3번.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읽고 질문을 남긴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20번은 답은 3번입니다.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김영랑 시인에 대한 지금 내용이었네요. 3번이 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한 게 뭐였냐면 일제강점기는 연관 못 짓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시대랑 굳이 연결 짓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 않나요? 이랬거든요. 그쵸. 이게 사실은 이 작품 잠깐 보면 대체로 일제강점기에 발표가 돼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요. 슬픔과 한 상실과 좌절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것은 이런 추측된다. 그러나 그는 되게 잘 다듬어진 언어로 섬세하고 이런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기를 되게 낭만적이고 유미적인 작품이다. 탐미적인, 유미적이다, 탐미적이다라는 거는요, 미를 탐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품,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실려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도 이 작품을 막 일제강점의 어떤 시대 하에서 이야기를 설명하진 않아요, 이 작품을. 단지 그냥 이 작품은 이 작품 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써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게 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업을 할 때 굳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석을 할 때 일제 강점을 연결해서 생각은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굳이 이 작품을 보기와 같이 우리가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면 시대 반영론적 관점, 작가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굳이 해석해봐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막 작품을 그냥 이 관점대로 본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제강점의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이 작품을 보진 않지만 보기에서 이 조건으로 읽으래. 일제강점의 상황 하에서 이 작품 지었다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김영랑이라는 작가 자체가요, 뭐 이 작품 말고 다른 독을차고와 같은 작품에서는요, 되게 직접적인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을 많이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그러니까 뭐 그 작가 자체의 인생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의 분위기 중에 다양한 시의 분위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중간에 잠깐 말을 멈춘 이유는 이게 혹시나 작가론적 관점, 뭐 표현론적 관점, 그 효용론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라는 문제였나 싶어가지고 순간 저도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냥 원래는 유미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인데 김영랑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이 문제를 한번 봐봐라 라는 의도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번이 어디냐? 그